시작해볼까? 우리 이제 일단부터 바로 들어가야 돼. 수업했니? 학교에서? 저가 보기만. 얘는 순서대로 나갈 것이야. 우리 교재 보면 앞부분에 내용 되어 있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씩은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교재 순서대로 한번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먼저 이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원래 제목이 물질의 기원이잖아요. 그래서 요 자연계에 있는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이런 물질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제 알아본 거잖아. 물질을 쪼개면 분자고, 분자를 쪼개면 이제 원자, 수증, 원자를 쪼개면 핵하고 전자, 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를 쪼개면 UUD, UDD, 소립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립자부터 출발했다는 거야. 그럼 역방향으로 이제 빅뱅에서는 어떻게 된다? 소립자부터 이제 합쳐지기 시작해갖고 점점 이제 헬륨 원자에까지 만들어지다. 그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 먼저 뭐가 나오냐면 우주간의 별천사가 나와. 거기 첫 번째 보면은 뭐가 나오니? 정지에 있다. 정지 상태 우주론이 나오죠. 이거랑 팽창 우주론이 격돌을 했어. 우주에 대한 거를 고민한 건 뭐 옛날부터 고민했겠죠. 근데 이제 이걸 좀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는 중세 시대 때는 거의 뭐 신한테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후반부인 1900년 초에 누가 나타났을 때니 아인슈타인이 있었을 당시니까 아인슈타인이 뭐 1905년도 이때쯤의 사람이야. 그리고 팽창 우주론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어. 이렇게 이게 결론은 이제 팽창 우주론이 맞죠. 결론은 그렇게 되고, 저 정지 상태 우주론은 이제 팩이 처분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두둔하자면 팽창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걸 주장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깔끔하게 떨어져야지 군더더기가 자꾸 생기면 그건 좀 잘못된 이론인 거야. 뭘 자꾸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갖다 대고 변명하고 이러면 제대로 된 이론들은 되게 깔끔하게 탁탁탁 맞아 떨어져요. 근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우주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우주 생각. 선생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선생님 침인가 봐. 뭐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거 있잖아. 뭐였죠? 팽창하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 내가 가르쳐 줬는데 기억 안 나요? 필기한 거 봐봐. 있을 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생각이 나요? 되게 웃긴다. 선생님 나이 들었나? 없어. 국적 우주론, 정지 상태 우주론. 아니야. 그래? 선생님 이 용어가 되게 우주 선수가 아닌데. 야 검색 한번 해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 아인슈타인의?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는데? 아인슈타인의 맞아?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낯설지? 우주상수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정적인 가정을 만들게. 그래 우주상수 맞지? 그러면 아니 선생님이 지금 좀 피곤해서 자다 왔거든. 뇌가 정지했나 봐. 근데 왜 우주상수가
써놓고도 내가 지금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우주상수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 우주상수는 뭐냐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중력에 대한 느낌. 그래서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건 당연지사인데 얘가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끌어당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저런 걸 끄집어 들인 거지. 근데 때마침 누가? 허블이 허블의 법칙을 발표해버렸어요. 허블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야? 허블 망원경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 허블 망원경은 일반 망원경하고 틀리게 선생님이 지금 과학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천체 망원경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천체 망원경 수준은 천문대에 있는 천체 망원경이잖아. 그래서 산꼭대기에 주로 천체 망원경이 있잖아요. 천문대가. 그러니까 산꼭대기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구에서 그래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산 높은 산에다가 천문대를 설치를 하는데 대부분 천문대들이.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지구의 대기 때문에 산란 현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망원경을 인공위성, 지상에서 400km에 있는 인공위성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야. 그게 우주 망원경이야. 그게 허블 망원경이야. 지구 대기의 산란 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그게 허블 망원경이야. 허블은 그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또 허블이 유명한 건 이 허블의 법칙이 되게 유명해. 허블은 뭘 했냐면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스펙트럼 얘기하고 도플러 효과 할 건데, 도플러 효과로 파장이 적색 편의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은하들이 멀어지는 현상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얻냐면 이쪽은 거리 R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V, 후퇴 속도야. 방금 얘기했지만 이 후퇴 속도는 적색 편의량으로 측정하는 거야.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면 이해할 거예요. 적색 편의량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측을 해봤더니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런 관계식을 갖더라는 거지. 직선의 방정식을 갖는 거죠. 얘네들 갖다 연결했더니 이게 직선이더라는 거야. 여기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은하가 있고 여기에 우리 은하로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 여기 퀘이사가 있고 다른 은하, 이런 은하들을 갖다가 관측을 했더니 거리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은하의 중심은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은하의 중심이면 우리는 정지해 있고 계속 다른 애들이 멀어지겠지. 근데 우리도 은하의 어느 한켠에 있는 거야. 그럼 우리도 지금 멀어지고 있고 쟤도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결국은 상대 속도의 개념인 거죠. 선생님 아들이 어렸을 때 그랬다 그랬죠. 아빠 차만 타면 왜 나무가 뒤로 가냐고. 아빠 막 다리 따라와요 막 이런 얘기 한다 그랬죠. 이게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 갖고 쟤네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상대 속도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는 상황에 니네들이 봤을 때 다른 은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결국 그러니까 뭐야, 나는 정지해 있고 다른 애들이 움직인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애는 더 멀리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많이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풍선에다가 10원짜리 동전을 5개 붙이는 거야. 요새 10원짜리는 거의 장난감처럼 생겼던데 스카치테이프를 이렇게 붙여? 그래서 여기에 이제 A, B, C 이런 지점이 있다. 여기가 우리 은하라고 그래봐. 우리 은하도 어디론가 움직일 거야. B도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C도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멀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같이 이걸 갖다가 팽창시켰다는 의미로 풍선을 한꺼번에 크게 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벌어지겠지, 사이 간격이. 그러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거리가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많이 속도가 커지더라라고 하는 거. 그거를 관측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계식을 해가지고 이게 쭉 연결해서 직선을 연결했더니 여기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기울기를 H라고 정의를 했어. 허블 상수라고 정의를 했어. 이 허블 상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T분의 1이다. 시간분의 1이다. 야, 이거 허블의 법칙 식을 나타내면 V는 기울기 곱하기 Y는 AX잖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런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속력이잖아. 얘는 거리잖아. 그러니까 H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니? R분의 V니까 얘는 뭐의 의미야? 시간분의 1의 의미잖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이게 138억 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38억 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됐어요? 이걸 실제로 실험에서 구한 거야. 처음에는 뭐 87억 년, 그 다음에 100억 년, 점점 디테일하게 자세해진 거야. 정확해진 거야.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최초의 한 점에서 팽창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빅뱅 우주예요. 이게 팽창 우주의 시작입니다. 138억 년. 니네 여기까지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니네들한테 이런 거 실제로 시험에서 이게요. 속도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킬로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와. 초당 킬로미터로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뭐로 나오냐면 파섹으로 나와. 파섹으로 나와. 그러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니? 기울기의 정의가 이게 뭐 계산해 보면 78 킬로미터 퍼 세컨드에 파섹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걸 갖다가 역수 이걸 계산하면 이거분의 1 역수로 취하면 이거를 역수로 취하면 이거분의 1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시간이 나와야 돼. 이 시간을 억년으로 고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138억 년 계산하는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상식을 총 동원해봐. 1파섹은 얼마지? 3.26 광년이라고 배우지 않았니? 거리 단위잖아 이게 거리. 광년이 미친년이 아니고 광년은 빛으로 가는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야. 빛으로. 그래서 3.26 광년 동안 간 거리를 우리는 1파섹이라고 하죠. 3.26 광년. 그럼 빛이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지. 그러면 S를 분으로 바꿔야 되니까 60초는 1미니시지. 60분은 1아워지. 24아워는 1데이지. 365데이는 1이어지. 이거 계산합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여기다 이 파색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갖고 계산하면 그게 이제 연으로 나오는 거. 이거 봐서 짠 킬로미터하고 이어나. 그럼 역수니까 시간으로 바뀌는. 이게 킬로미터 퍼 저기니까 속도가 킬로미터 퍼 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야 138억 년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했는 이런 방식은 나중에 대학 가서 이제 단위 환산할 때 많이 쓰는 거야. 결국은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해도 그 수는 변함이 없잖아. 이거 다 1이잖아. 단위가 다를 뿐인 거지. 그래서 앞에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단위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단위도 여러분들이 다 환산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38억 년이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야, 근데 세상 신기하다. 어떻게 저 우주상수 맨날 쓰던 저 말이 왜 생각이 안 날까? 아닌데 그런데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되게 낯설은 선생님이 지금 금방 낮잠 자고 와서 그런 것 같아. 머리가 좀 정지해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왜 이렇게 낯설니? 근데 선생님 손으로 썼잖아 우주상수.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내 뇌는 인정을 안 해. 그게 이상하다고 내가 오죽하면 검색해보라 그랬겠어. 근데 나도 모르게 우주상수라고 써놨잖아. 근데 이상하다. 아닐 것 같은데. 딴 세계 갔다 왔나 봐. 신기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최초에 이제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 팽창 우주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거야.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이 개념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팽창했을 때 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애가 끝의 속도가 많이 빨라지더라. 그걸로 이제 허블의 법칙을 발견했고, 허블의 법칙이 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또 되게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그런 사진 자료나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좀 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1900년 초에 그 1900년 초에 그 니네 저 되게 유명한 그 큰 배 있지 뭐지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의 그 소위 얘기해서 그 큰 배에 모든 계층이 다 있잖아요. 아주 최고급 최상위층도 있고 제 하층위는 저 배 밑바닥에서 증기기관에 석탄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 영화 보면 온갖 그 계급이 다 나오잖아. 근데 그 상류층인 사람들이 그 샴페인 와인 같은 거 들고 그 뭐야 파티하면서 얘기 주제가 뭐였는 줄 알아? 아인슈타인이나 증기기관 이런 거에 대한 과학적인 이슈 뭐 이런 거가 그 상류 사회에서의 주 얘기거리였대요. 여자들도 막 증기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그런 게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제 지금 같으면 뭐 컴퓨터 기종을 얘기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스마트폰 기종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를 주로 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아인슈타인이 엄청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또 IQ가 200이 넘는데 굉장히 좀 괴짜 같은 좀 약간 유머러스한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좀 대단하다고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내가 어거지를 부렸어 바로 처리합니다. 잘못해서 미안해. 이거 되게 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인정을 받는 거야. 그냥 보고 우겼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팽창우주론이 자리를 잡게 된 거고 프리드만의 팽창우주론은 이제 이걸 잘게 해석한 게 정상우주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니? 빅뱅 우주론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정상우주론은 호일이라고 하는 과학자야. 이건 교수님이야. 되게 이분이 되게 또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모프 신출내기죠. 근데 니네 알겠지만 빅뱅 우주론이 자리매김한 거 알지? 근데 빅뱅 우주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 우주론하고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얘는 그래서 나와. 저 아인슈타인의 정시 상태는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얘는 나와. 그러니까 스토리로만 알아두면 되고요. 정상 우주론이나 빅뱅 우주론은 어쨌든 팽창 우주론이야. 한 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부피로 본다 그러면 증가죠. 얘도 증가지.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건 그 우주 안에 들어있는 별들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같이 증가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일정이야.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죠. 이게 빅뱅 우주론의 가설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어느 수준에 팽창하다가 어느 수준까지만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안 만들어지나.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의 질량비로 만들어지고 더 이상 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그 이제 부피분의 질량 밀도잖아. 그래서 밀도로 나타내면 얘는 일정할 것이고 얘는 그러니까 감소하는. 부피는 증가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질량이 일정하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제 뭐를? 온도를 측정하면 얘는 일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밀도가 일정하니까 얘는 듬성듬성해지니까 에너지가 나눠지죠.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지. 이게 이제 뭘로? 우주 배경 복사 나오게 돼. 결론 다 얘기했어 벌써. 여기 뭐예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고 하는 거에 자 가설을 그렇게 세웠는데 이럴 것이다 했는데 이게 증거가 된 자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지. 우주 배경 복사가 자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3000K에서 분리되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지금 2.7K까지 갔다. 이게 결론이잖아. 2.7K는 온도고요. 절대 온도 2.7K면 273도가 0K, 마이너스 273도가 0K니까 약 3K니까 마이너스 한 270도 정도 되는 것이지. 도시 온도 엄청 낮은 거예요. 이 온도. 이걸 뭘로 발견해냈어? 온도로 발견해낸 게 아니고 7.3cm 파장으로 발견한 거죠. 이거 라디오파 정도 되면 굉장히 긴 장파장이다. 처음에는 어떤 파동들의 잡음들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우주 전역에서 거의 균일하게 발견이 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니네는 2.7K하고 7.3cm라는 것도 알아둬라.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 더 길어질 것이다. 더 팽창하니까. 이 과정이 이제 우리 빅뱅 우주론이다. 그럼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한 걸로 그림으로도 되게 잘 나와요. 어떤 그림이 잘 나오냐? 처음에 이만했어. 그런데 얘가 팽창해갖고 이만해진 거야. 자, 정상우주론으로 따지면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분기 팽창한 만큼 안에 물질도 같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균이라 일정하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빅뱅 우주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만했다가 얘가 팽창해서 이만해지면 잘 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개가 있었는데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진 게 더 이상 안 만들어지고 그냥 퍼지기만 하는 거야. 이게 밀도는 감소하죠. 온도 낮아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정답이자 빅뱅 우주론이 정답이 된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우리 교재 보면은 이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그림 보면은 그 내용이야. 그래서 그림을 잘 이해를 해둬라. 자, 그럼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이 빅뱅 우주론이 정립된 게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이걸 좀 봤는데 그때 당시는 뭐라고 우리는 배웠냐면 대폭발설 이렇게 이걸 번역해서. 근데 지금은 다 어느 책 있는 빅뱅 이론으로는 없는. 왜 그러냐면 이제 거의 대부분 이게 고유명사화 됐어요. 고유명사화 됐어요. 네, 혹시 도로 표지판 같은 거 선생님 운전을 많이 하니까 도로 표지판 같은 거 보는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한강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강 그러면 한 리버라 그랬어. 한 리버라고 번역을 해서 거기도 써놨어요. 한 리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한 강이지. 근데 이제 어떤 추세냐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한강 가로 열고 리버 이렇게 하는 그런 추세. 지금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그런 한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음을 빌려다 쓰고 뜻을 쓰고 막 이러면 되게 복잡하잖아. 근데 소리 나는 대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빅뱅 우주론도 최초에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되게 재밌는 일이야. 호일이 훨씬 더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원리나 이론이 어떤 유명세 또 어떤 권위나 이런 거에 가려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또 그걸 믿잖아.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다 다른 거라고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무슨 상품 광고 같은 거 할 때 유명인을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 저 사람이 광고해? 그걸 믿고 쓰는 거야. 선생님이 예전에 첫 차를 서태지가 광고해서 전혀 앞뒤 안 보고 그냥 샀어요. 서태지가 광고하는 건 믿을 수 있다. 그만큼 문화 대통령이었어. 선생님 그 세대인데. 그리고 선생님 첫 차를 살 때 서태지가 광고하는 그 차를 가서 시승도 안 해보고 그냥 샀어. 그냥 계약해서 샀어요. 서태지가 했다는 이유로. 그래. 그런 유명인들을 광고 모델로 쓰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거야. 호일이 되게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정상우주론 사람들이 더 믿었죠. 마치 무슨 인기 투표하듯이 지금 대선에 대통령 뽑듯이 인기 투표하듯이 그렇게 뽑았다.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겉포장에 너무 중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거. 그럼 이왕지사 뭐 같은 값이면 붉은 치마 동과 홍상이라고 포장이 예쁜 거 사게 돼요. 그치? 뭐 똑같아 비슷해 가격도 비슷해.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포장도 예쁜 걸 사게 되는 게 마련이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오일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과목부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밑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겠지. 그래서 발표를 했겠지. 근데 이제 상대 비아냥거리면서 뭐라 그러냐. 어떤 뭐 듣도 보도 못한 과학자인데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빅뱅 해가지고 뭐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빅뱅이란 말을 처음 쓴 거야.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려고 그 빅뱅 이론? 빅뱅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게 고유명사가 된 거야. 그래서 이름을 사실은 강호프 자기 이론은 이름이 없었어. 근데 상대편에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제 교과서에 빅뱅.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걸 번역해갖고 대폭발 이론 이랬어. 그러다 요새는 이제 빅뱅으로 고유명사화 된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자 138억 년 전이야. 지금부터 우주가 시작된 건 우리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은 알 수가 없음이지. 130 이건 그냥 우리 수준에서의 과학에서 밝혀낸 걸로 138억 년 전에 한 점. 그래서 우리 포인트 매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 질량이 엄청 집중돼 있겠지. 이런 심한 애들을 누구는 뭐라 그러죠? 블랙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블랙홀이 뭐 몇백 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게 하나 뭉쳐가지고 초고온 엄청나겠죠. 초고밀도. 그래서 얘가 안으로 뭉치다 보니까 그걸 못 견뎌갖고 빵 하고 터졌겠지. 이게 빅뱅이야. 빅뱅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초. 그 다음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초. 이렇게 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5승 이게 구별이 되겠냐 니네가? 이 시간 단위가? 엄청 짧은 시간이죠. 빅뱅 있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누가 만들어진다?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아까 물질이 어떻게 왔는지 물질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쪼개보니까 기본 입자까지 가더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 뭐예요? 기본 입자부터 출발하는 거야. 빵 터졌을 때 기본 입자 우리 다 알죠? 두 가지 있어요. 뭐 있어요? 소립자 있죠. 영어로 뭐라 그래? 쿼크. 그 다음에 가벼운 입자다 그래서 경입자가 있어. 영어로 뭐라 그래? 렙톤 이렇게. 자 6개씩 있어. 뭐 있어요? 업 쿼크 있고 다운 쿼크 있어. 그 다음에 참이 있어요. C라고 쓰면 돼 그냥. 그 다음에 strange S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탑이 있고 바텀이 있어요. 이거 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자가 있다. 그 다음에 전자 중성미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가 뮤온이 있고 뮤온 중성미자가 있어. 그 다음에 타우가 있고 타우 중성미자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통과에서는 요거만 다룰 거야. 그래서 업컬크하고 다운컬크하고 그 다음에 전자야.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세 개가 다 기본 입자다.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알아야 돼. 기본 입자인데 업하고 다운은 소립자에 해당되는 거고 전자는 경입자에 해당하는 거다. 얘가 소립자는 아니야. 전자는 경입자에 속하는 거야. 전자가 기본 입자긴 하지만 경입자에 속하는 거고 소립자는 업하고 다운밖에 없다. U, D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개 기본 입자 세 개만 다룬다. 통과에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이쪽 부류 애들은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져요. 이쪽 부류 애들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갖지. 여기는 중성이야. 다 중 0이죠. 이는 상대적인 전하량을 이만큼을 갖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초에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제 1 곱하기 10에 나와서 5승에 이제 뭐가 만들어져?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때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때 형성이 되더라. 양성자 뭘로 되어 있어? UU, D. 얘는 UD, D.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UD 이렇게 있다 그래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매개 입자, 우리 이 매개 입자를 뭐라고 하면 글루온이라 그래. 글루가 풀이잖아요. 붙이는 입자다 그래서 글루온 이렇게. 그래서 글루온이 요 얘네들을 매개하고 사이에 꽉 묶고 있어. 이런 힘을 우리는 강력이라 그래. 강한 핵력이라 그래서 강한 핵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UD가 이렇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양성자야. 그러니까 분명히 니네 문제 풀 때 보면 여기에 색깔이 이렇게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고 하나가 다른 색깔이야. 그럼 이게 U면 UUD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제 뭘로? UDD. 얘는 색깔이 있는 거 하나 있고 투명한 거 2개 있겠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양성자인지 중성자인지 알아야 되는데 얘가 양성자는 어떻게 돼? 얘 플러스 3분의 2고 플러스 3분의 2고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더하면 얼마니? 플러스 1.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가를 띄는 거고 중성자는 어떻게 된다? 0을 띄는 거야. 전하량이 없어. 0이야.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니네 나중에 전자 이걸 둘러싸고 있는 전자가 있을 건데 전자 개수하고 얘 양성자 개수를 같다고 찾아야 돼. 전자하고 양성자 개수가 같은 거야. 그래야지 중성 원자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몇 분? 3분. 이게 되게 중요해. 여기가 이제 니네들을 제일 괴롭히는 부분이야. 여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발휘돼서 나올지. 여기 보인 거는 여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해마다 출제됐어.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돼. 여기 이제 양성자에서 중성자가 되면서 여기 이제 뭐가 되니? 3분 후에 헬륨 원자이게 됩니다.
니네 조심해야 되는 게 원자핵하고 원자는 전혀 다른 거야. 원자핵은 그 오렌지 씨앗 있죠? 주경기장만한데 오렌지 씨앗 그게 원자핵이고 그 주경기장을 포함한 크기가 그게 원자야.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가 붙어서 돌면 그게 원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핵은 그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걔를 얘기하는 거야.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있는. 그러니까 이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그럼 당연히 양성자가 있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수소 원자핵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앞으로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양성자는 프로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 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여기서 결론이 3대 1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안 만들어져요. 이게 빅뱅 우주론의 끝이야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자,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이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 초기에 여기서 초기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에서 3분까지의 길이를 여기라고 하면 초기는 요 앞부분 초입을 얘기합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빵 터져갖고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중이겠지. 근데 엄청나게 온도가 높을 거란 말이야. 지금 기본 입자들이 이제 막 양성자, 중성자로 만들어진 상황이야. 온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얘가 이렇게 써볼게. 프로톤이야. 수소 원자핵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이렇게 쓴다.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어. 근데 질량이 있다 그랬지. 이렇게 표현. 얘네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 이 두 개 반응이 다 일어나. 이 두 개 반응이 다 일어나. 왜? 주변 아직 온도가 굉장히 에너지가 엄청나서 얘네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요 색깔 있는 게 중성자라고 해봐요. 이렇게 돼. 자, 니네가 봐도 몇 대이면 1대 1이지. 그래서 초기에는 무조건 얘네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가 1대 1.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제 이 후 3분에 가까운 이 후반부에 후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 여기서 물리하는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한테 들었던 학생들은 기억나죠? 에너지가 이제 팽창을 하니까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에너지가 낮아지면 얘가 이제 핵반응을 일으킬 때는 무거운 원소에서 가벼운 원소로 갈 때는 질량 결손 에너지 때문에 열을 밖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 반대로 가벼운 원소가 무거운 원소로 핵 융합이 되기는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무겁다 그랬어? 얘 1.0이라고 잡았을 때 중성자는 조금 더 무겁다 그랬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거운 애에서 가벼운 애로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 무거우니까 이건 가능한 거야 후기 때는. 근데 이건 안 돼.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성자로 돼 있던 애들은 전부 다 양성자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후기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성자가 2마리만 남은 거야. 여기 있던 애가 전부 다 양성자로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중성자 2마리 남았어. 이게 후기 때 일어나는 일이야. 왜? 이유가 뭐야? 에너지가 낮아져서 팽창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지 못한 거야. 무거운 쪽으로 못 가고 반대로 무거운 애는 가벼운 쪽으로 가면서 열을 밖으로 방출해.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가 몇 대면 14대 2 이렇게. 지금 이거는 그게 7대 1이잖아. 이거는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야. 자, 니네 학교 어떻게 된다고? 모의고 어떻게 나와요? 이거 숫자 다르게 돼. 16대 2 막 이런 식으로 돼. 그럼 8대 1이지. 그런 개수를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알던 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쉬어봐야 돼. 대부분 보면 이런 문제 풀어보다 보면 많이 풀어보면 그냥 7대 1이라는 거 알고 외우고 있잖아. 그냥 뭐 쳐다보지 않고 7대 1 써놓고 틀려갖고 와. 시험 보고 나서 진짜네? 뭐 그래. 다 쉬어봐야 된다. 개수비 쉬어봐야 돼. 그럼 몇 대 몇인지.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상에 나온 걸로는 7대 1. 개수비가 이렇게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3분 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야 된다. 자, 우리 헬륨 원자핵 어떻게 썼어? 이렇게 쓰잖아. 이거 아직 모르는 학생 있어요? 뭐야? 이거 원자 번호고 이건 질량수잖아. 자, 질량수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렇지. 양성자수 플러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중성자수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성자수거든. 원자 번호가. 이게 질량수거든. 여러분들 질량수하고 질량은 전혀 다르다. 질량은 여기에 소수점이 있는 거야. 원래 원칙은 소수점이 있어. 근데 우리가 표기할 때는 앞에 정수 부분만 표기하는 거야. 그 정수 부분이 뭐야? 질량수야. 질량은 4. 얼마로 있는 거야. 근데 귀찮으니까 앞에 정수 부분만 쓰는 거야. 그래서 질량수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성자가 2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양성자 2개죠. 이게 4니까. 그러면 헬륨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이게 헬륨이야. 앞으로 헬륨은 저렇게 표시해. 헬륨 원자핵은 안에 양성자 2개 들어있고 중성자 2개 들어있어. 이걸 헬륨 2에 4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게 헬륨 원자핵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은 양성자라고 안 할 거야. 뭐라고 한다고? 수소 원자핵이라고 할 거야.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수소 원자핵 때 헬륨 원자핵의 수가 몇 대면? 쳐봐. 12대 1. 막 그러면 이제 보이고 문제는 막 16대 1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렇게 계산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가 뭐죠? 아까 어디 갔어 이거? 질량비 3대 1. 여기. 우리 목표가 이거잖아. 이게 결론이잖아. 3대 1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수소 원자핵을 우리 1, 1 이렇게 쓸 거야. 이게 12마리 있어. 자, 헬륨 원자핵은 1마리 있어. 헬륨이 이렇게 생겼어.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12, 이게 4. 그럼 몇 대면? 12대 4. 이거야. 그래서 3대 2인 것이야. 근데 보이고 문제는 막 이게 이제 16대 4 뭐 이런 식으로. 그럼 4대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그러니까 숫자를 좀 바꾼다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일일이 다 카운트